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정말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또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요양원에 들어가면 편할 줄 알았는데 과연 그게 진짜 행복일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은 불안감, 특히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현실적 압박은 때로 선택의 여지를 좁히곤 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요양원에 입소한 10명 중 6명 이상이 집단 생활에 대한 불편함과 자유의 제약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요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와의 동거도 세대 간 갈등과 부담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선택지만 가지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요양원 대신 더 자유롭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요양원이 아닌 다른 선택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 여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함께 나눌 준비를 해주세요. 그렇다면 요양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제 본론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요양원이라는 선택지가 정말로 최선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요양원이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양원 생활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제약을 가져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요양원은 일정한 생활 규율 속에서 집단 생활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며 심지어 사소한 생활 습관까지도 조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활동적인 삶을 원하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한 달 있어봤는데 정말 숨이 막히더군요. 한 번은 아침 7시에 정해진 아침 식사를 거부하고 조금 더 자겠다고 했더니 간호사가 왜 말을 듣지 않느냐며 부중을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곳에서 자유를 느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특히 자신만의 리듬이 있는데 그것까지 잃게 되는 건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겠네요. 맞아요. 내가 아침잠을 조금 더 자는 게 무슨 큰 죄라도 되는 양 느껴졌어요. 가족도 보고 싶었지만 가족들과도 거리감이 생길까 두려워서 더 말 못했죠. 이처럼 요양원은 한편으로는 안전을 보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질과 자유를 제한하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기본 욕구 피라미드에서 자율성과 자유를 강조하며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잃으면 삶의 의미를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성이 박탈되면 어르신들은 무기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요양원에서 한 달을 보낸 후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더는 살 수 없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적인 노후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작은 일은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필요한 부분만 조율한 끝에 요양원 대신 자유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떠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필요한 건 간단한 도움이지 내 삶을 완전히 통제당하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안감이나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물론 처음엔 불안했죠. 하지만 작은 도움으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요양원이 유일한 답은 아니었죠. 철학자 루소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속박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선택지는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을 대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립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자립적인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적인 노후를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가 늘어나지만 정작 수입은 줄어드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그 비용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간병인을 고용했었어요. 혼자서는 집안일도 벅찼으니까요. 그런데 연금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적자를 계속 보고 있었죠. 결국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마저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속되면 생활 자체가 어렵겠네요. 그 뒤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지어 내 젊은 부부와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 부부가 매일 와서 두 끼 식사를 준비해주고 집안을 정돈해주는 일을 하기로 했죠. 대신 저는 한 달에 50만 원을 드리기로 했어요. 이 간단한 조율은 할머니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젊은 부부는 경제적 도움을 받고 할머니는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이 방법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 것뿐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도 가져다 줬습니다. 유명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경제적 자유는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노후에도 적용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확보되면 우리는 삶의 질을 유지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 고용은 많은 비용이 들지만 창의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부부와의 협력 사례처럼 지역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도움을 찾거나 소규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젊은 부부와 협력하시면서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셨나요? 우선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고요. 또 집에 사람이 오가니 고독감도 덜 느껴졌어요. 이웃과의 관계도 자연스레 좋아졌고요. 그런 관계가 정서적으로도 큰 힘이 되었겠네요. 맞아요. 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졌어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삶의 질은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창의적인 방법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까지 고려한 사회적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감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감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단순히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밥 먹는 것도 귀찮아지고 그냥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죠. 혼자 계시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고 몸도 더 무거워질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셨나요? 어느 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 모임에 나가게 됐어요.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이웃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주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이처럼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삶의 에너지를 되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한 할머니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소규모 요리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히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으로 발전했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와는 달리 누군가와 함께 할 때는 밥맛도 더 좋아지고 마음이 훨씬 따뜻해져요.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친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과정이 고독감을 줄이고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모임이 할아버지께는 어떤 의미였나요? 그곳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생기고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기회도 생겼어요. 그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죠. 말씀만 들어도 정말 따뜻함이 느껴지네요. 이런 관계가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더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조차 없었거든요. 헬렌 켈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그것은 오직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회적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고독감을 줄이는 동시에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 바로 노화와 질병을 수용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몸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고 질병은 점점 더 자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수용하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는 걸요. 쉽지 않은 깨달음이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 친구 중에 저보다 먼저 암을 진단받은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싸울 문제가 아니야. 그냥 친구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자. 그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됐어요. 이처럼 질병은 삶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태도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질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질병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치료 대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이 병은 내 삶에서 그저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선택을 하신 뒤로 삶이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처음엔 불안했어요.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나빠질까 봐요. 하지만 오히려 병을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즐기다 보니 내가 더 건강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선택이셨네요. 그렇게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하신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저 오늘을 사는데 집중했어요. 미래를 걱정하기보단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게 제게는 더 중요했죠. 헬렌 켈러는 하루하루를 잘 보내면 평생이 행복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잘 보내는데 집중하면 삶 전체가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질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며 삶을 즐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시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더 이상 제 병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병은 그냥 제 삶의 일부일 뿐 제 전부가 아니니까요. 정말 멋진 태도세요. 많은 분들이 그 태도를 통해 큰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니 저도 기쁩니다. 의사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인간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도 충분히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자신을 위한 투자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자신의 삶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맞이하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끼고 아껴서 자식들에게 다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드니까 정작 저 자신을 위해 쓸 돈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걸 자녀를 위해 준비하셨는데 후회가 되시나요? 후회가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요즘엔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행복하다는 거요. 이처럼 자신의 삶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위한 시간과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여행은 돈을 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여행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경험과 행복을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도 해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평생 소원이었던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 돈을 써도 되는 건가 걱정했지만 여행 중에 느낀 행복은 그 모든 걱정을 잊게 해줬어요. 여행을 다녀오시고 나서 가장 크게 느끼신 점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이요. 그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멋지네요. 그런 선택을 하신 건 많은 분들에게도 영감을 줄 것 같아요. 늦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내 삶을 위해 뭔가를 하는 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요. 스티브 잡스는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며 낭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노년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더 가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삶에 투자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평소 가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 투자하면서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더 이상 미뤄두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바로 해요. 그게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꼈던 행복을 다른 분들도 느낄 수 있다면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신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이제 결론에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교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양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더 나은 노후를 위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님을 배웠습니다. 요양원은 안전을 제공할 수 있지만 개인의 자유와 삶의 주도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을 떠난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자립적인 삶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노후에도 충분히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며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던 사례는 우리가 창의적인 접근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지 돈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독감을 줄이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삶의 의미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웃과의 소규모 모임이나 가족과의 소통은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이 연결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 됩니다. 노화와 질병을 수용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병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삶을 즐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김 할아버지의 사례에서처럼 질병과 싸우기보다 이를 친구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더 잘 사는 데 집중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에 투자하는 것이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는 책임감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쓰고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해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꿈꿔왔던 삶을 실현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를 즐기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이 5가지 방법은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노후는 단지 견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노후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는 우리가 맞이하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노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